나는 인천 구월동에 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이제 겨우 3년 남짓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와서부터는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나를 따라다닌 듯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동네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불안은 합리화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구월동은 낮에는 그저 평범한 신도시의 한 구역이다. 큰 길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저녁이면 직장인들이 몰려 술자리를 갖는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조금만 벗어나면 갑자기 낡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은 어두운 데다 이상하게 길이 꺾여 들어가며 방향 감각을 빼앗아간다. 나는 그 골목들을 처음 걸었을 때 이 동네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날은 퇴근이 늦어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평소라면 큰 길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골목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사실 빨리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골목은 생각보다 좁고 갑자기 꺾이는 모퉁이마다 전신주 불빛이 비죽비죽 깜빡였다. 바람의 전선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삐걱거렸고 어쩐지 주택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 같았다. 그런데 분명히 개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낮고 끈적였다. 울음인지 비명인지 아니면 억지로 목을 쥐어짜는 듯한 흐느낌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소리는 곧 끊겼다. 그리고 정적.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같은 시간대에 그 골목을 지나가고 싶어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이끌리는 느낌. 마치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이 거기인 것처럼. 그리고 매번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됐다. 담벼락 뒤에서 흐느끼는 듯한 낮은 목소리.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정확한 말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 한국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중얼거림 같기도 했다. 며칠 뒤 나는 집 근처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저기, 혹시 이 동네에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들린 적 없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길 원래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거기 예전에 사건이 있었거든. 나는 무심코 되물었다. 사건이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아꼈다. 사람들이 괜히 떠도는 소문이라고도 하지만 아이가 하나 거기서 사라졌대요. 10년도 더 전에.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 흐느낌 같은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였던 걸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내 착각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집 안에서도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창밖에서 들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는 벽 너머 바로 내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새벽 2시쯤 귀가 예민해지는 시간에 어김없이 들려왔다. 낮고 흐느끼는 목소리,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숨소리. 나는 핸드폰을 붙잡고 녹음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음날 들어보면 잡음만 가득했다. 마치 무언가가 일부러 지워놓은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점점 내 일상은 망가져갔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다가 상사의 꾸중을 듣고 밥맛도 잃어갔다. 매일 밤 소리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다 보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따라오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와도 다르고 오래된 우물 속 썩은 물 같은 비릿한 냄새. 나는 밤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냄새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진해져 갔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 냄새가 어느 순간 내 몸에서 나는 듯 느껴졌다는 것이다. 마치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스며들고 내 일상을 잠식해 가는 듯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걸 느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내게서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다시 그 골목 앞에 서게 됐다. 나는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모든 걸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은 바람에 흔들렸고 벽에는 물때 같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담벼락 너머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어깨 너머로 불어오는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운이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도저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걸 느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이상하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담벼락을 따라 걷는 동안 등 뒤에서 무언가가 나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존재가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고개를 돌리지 마.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불안은 결국 참을 수 없는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확인해야만 한다. 대체 뭐가 날 따라오고 있는지.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내 목을 부러뜨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불빛이 닿은 담벼락 위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사람의 얼굴 같았다. 하지만 너무나 창백했고 눈동자는 새까만 동그라미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입은 크게 벌어진 채로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다.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그 얼굴의 양쪽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벽에 새겨진 낡은 낙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존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려줘. 숨이 막히는 듯 낮은 목소리, 그러나 분명한 말. 나는 본능적으로 두 발을 돌려뛰기 시작했다.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온 힘을 다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 뒤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돌려줘, 돌려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려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돌려달라는 것일까?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예전처럼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었다. 분명히 나를 향한 요구였다. 돌려줘. 그 한마디가 매일 밤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내 방 안 어딘가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함께 났다. 마치 낡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같은 일정한 간격의 소리였다.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주말에 인터넷을 뒤져 지역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9월동 실종 사건, 아이 사라짐, 괴담, 수십 개의 블로그와 게시판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뜬 소문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2009년 여름 9월동의 한 골목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사라졌다는 기록이었다. 경찰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나는 점점 확신이 섰다. 담벼락 위에서 나를 따라오던 그 얼굴, 그 흐느낌, 그리고 돌려줘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사라진 아이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 나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며칠 뒤 나는 집 안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당집을 찾아갔다. 인천 외곽의 오래된 무속인 집이었다. 방 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무당은 내 얘기를 다 듣더니 한참 동안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애가 찾는 건 물건이야. 너랑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네가 그 길을 택했으니 네가 끌어안은 그거지. 물건이요? 무슨 물건이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몰라. 네가 찾아야 돼. 돌려주지 않으면 그건 계속 널 따라다닐 거야. 냄새가 진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 혹시 그 골목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플래시를 켜고 벽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다. 손에 닿는 벽돌은 축축했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다. 담벼락 아래를 살피다 보니 작은 틈새에서 낡은 인형 하나가 굴러나왔다. 눈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은 흙에 절여진 듯 검게 변한 인형.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언가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인형이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귀 옆에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속삭였다. 돌려줘. 나는 그 인형을 떨어뜨릴 수도 그냥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다. 마치 내 손에 접착된 듯 손가락이 인형을 붙잡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다가왔다. 사람 같기도 했고 아이 같기도 했다. 그림자는 뚜렷한 형체를 가지지 않았지만 내 발밑까지 다가오자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라진 아이의 흔적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하지만 인형은 끝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인형은 툭 하고 굴러 떨어지더니 책상 모서리에 멈췄다. 그 순간 방 안이 이상하게도 한층 더 축축해졌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나는 그곳에 무언가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나는 잠결에 누군가 내 얼굴을 내려다보는 기운에 눈을 떴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작은 그림자가 내 옆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 존재는 한참 동안 날 지켜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돌려줘. 그날 이후 나는 도무지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그 낡은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시선을 붙잡았다. 책상 위에 던져 놓았음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 자리를 옮겨 있었다. 때로는 침대 옆에, 때로는 현관 앞에. 나는 분명히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인형은 내 생활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인형에서 나는 냄새였다. 처음엔 곰팡이 냄새 같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다. 썩은 고기와도 비슷하고 오래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비린내와도 같았다.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내 폐 속에 스며들어 나 자신까지 더럽히는 듯한 벗어날 수 없는 악취였다. 나는 결국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기로 했다. 장갑을 끼고 봉투를 2겹으로 싸고 밤늦게 몰래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 버리던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다시 눈을 떴을 때 침대 머리맡에 그 인형이 놓여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이 목을 죄었다. 인형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돌려줘. 나는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새벽 4시, 불 켜지 않은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단을 2-3칸씩 뛰어내려갔고 숨을 몰아쉬며 바깥으로 나왔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에서 도망친다 해도 그 목소리와 인형이 나를 따라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다시 무당집을 찾았다. 날이 밝자마자 문을 두드렸고 무당은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인형 얘기를 꺼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네가 건드렸구나. 그게 아이의 건가요?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거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건드리면서 그 아이의 원혼이 네게 달라붙은 거지. 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다 두면 되죠?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내려놓는다고 끝나지 않아. 그 애는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기억을 찾는 거야. 네가 그것을 손에 쥐었으니 그 기억을 네가 대신 겪어야만 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대신 점점 더 깊은 절망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무당은 작은 부적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밤마다 그 애가 네 꿈속에 들어올 거야. 거기서 네가 뭘 보게 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넌 그 애와 함께 끌려가게 될 거야. 나는 그날 밤 부적을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곧바로 꿈을 꾸었다. 꿈은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구월동 그 골목에 서 있었다. 여름밤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골목 끝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달빛이 비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손에 인형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다. 아이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너무도 분명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돌려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이는 받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붙잡고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몸이 저절로 따라가는 걸 느꼈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가빠왔다. 아이는 담벼락을 따라 걷다가 어느 낡은 철문 앞에 멈췄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기. 나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은 어둠뿐이었다.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 같은 공간. 아이의 손이 내 등을 밀었다. 순간 나는 균형을 잃고 그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숨은 가빠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손바닥을 보자 소름이 돋았다. 꿈속에서 철문 손잡이를 쥐었던 손에 실제로 녹슨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아이가 나타나고 나를 그 문 앞으로 이끌고 결국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르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락하는 느낌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 손을 뻗으며 나를 붙잡는 다른 그림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져가는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점점 두려움보다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왜 사라졌을까? 그 물건, 그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무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닐까? 현실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낮에도 환청이 들렸다. 지하철 안에서, 회사 사무실에서,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돌려줘. 처음엔 작게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덮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나는 회의 중에 갑자기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고 동료들의 이상한 눈길을 받았다.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골목을 지나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전봇대에 붙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미 색이 발해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구월동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인형만 남기고 사라져.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이가 찾는 건 단순히 인형이 아니었다. 인형은 단서일 뿐. 아이는 그날 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끝까지 봐야만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꿈속에서 나는 같은 골목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아이가 인형을 쥐고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건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였다. 성인 남성의 발걸음.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키는 크고 얼굴은 희미한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불빛이 순간적으로 얼굴을 비췄다. 굵은 이마, 두터운 입술, 그리고 무표정한 눈빛. 그는 골목을 둘러보더니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거기에는 아이가 있었다. 인형을 들고 담벼락 모서리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더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때 내 몸은 스스로 움직였다.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장면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너무 느렸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었지만
공기만 휘저을 뿐이었다. 남자의 그림자가 아이 위로 덮였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꿈속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울음소리는 내가 매일 밤 들어오던 바로 그 소리였다. 흐느끼는 듯 낮고 끊어진 목소리. 아이는 인형을 꼭 쥔 채 뒤로 물러났지만 곧 남자의 손에 붙잡혔다. 나는 소스라치게 깨어났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진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내 손이었다. 꿈속에서 아이를 잡으려 뻗었던 내 손에 분명히 누군가의 작은 손이 잠깐 닿았던 그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극도의 공포,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었다. 나는 이 아이가 왜 나를 붙잡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무언가를 돌려달라는 게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내 삶은 무너져갔다. 회사에서는 집중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는 인내심을 잃어 나를 팀에서 제외시켰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나는 오직 집과 골목 그리고 인형에만 매달려 있었다. 어느 날 인형을 다시 바라보던 순간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인형의 옷 속에 작은 천 조각이 꿰매져 있었다. 실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자세히 보니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가위로 실밥을 잘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에는 아이와 그리고 앞서 꿈속에서 본 그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남자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분명 9월동의 그 골목이었다. 뒷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사진 속 남자였다. 그날 밤 꿈속에서 아이는 이전과 달리 말을 했다. 흐느끼는 목소리 대신 분명한 말. 그 사람 보여줘.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꿈속에서도 그대로 들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사진 속 남자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내 쪽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아이는 내 뒤에 숨어 있었고 남자는 천천히 나를 노려봤다. 눈빛은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오히려 현실에서 본 사람처럼 선명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가 내 옆구리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돌려줘, 그걸 돌려줘. 나는 사진을 앞으로 내밀었다. 순간 남자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향해 뛰어들었고 동시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깨어났다. 그러나 침대 옆 바닥에 사진이 떨어져 있었다. 꿈속에서 내밀었던 그 사진이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더 이상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사진을 뚫어져라 보던 중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2978, 아이의 실종일과 같은 날짜였다. 나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히 기억의 확인이 아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날 밤의 목격자가 되는 것. 사진을 손에 쥔 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계속 따라다녔다. 현실에서도 꿈속에서도. 결국 나는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단서 삼아 인터넷을 뒤졌다. 2009년 인천 9월동 실종 사건. 몇 가지 오래된 뉴스 기사가 검색되었다. 기사에는 초등학생 A양 7세이 귀가하던 중 실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는 부모의 절규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기사는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종결된 것으로 끝나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다. 오래된 지역 포럼에 남겨진 이야기들. 누군가는 그 골목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경찰이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고 썼다. 그리고 어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남자 지금도 9월동에 산다고 들었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사진 속 남자가 여전히 근처에 살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그 골목을 다시 찾았다. 낮이라 덜 무서울 거라 생각했지만 햇살 아래에서도 골목은 음습했다. 좁고 길게 이어진 길, 벽에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 사진 속 배경과 똑같은 간판도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사진 속 그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남자는 내 손의 사진을 힐끗 보더니 눈빛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다. 이 근처에선 쓸데없는 거 파헤리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손이 붙잡고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꿈속에서 아이는 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인형을 안은 채 내 앞에서 똑바로 말했다. 그 사람 아직도 여기 있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는 내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해.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다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이번에는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처럼 뚜렷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원한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오래된 실종 사건에 대해 새롭게 조사해달라 하자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져 꺼낼 수조차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사진을 내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는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골목에 갔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 녹화 버튼을 눌렀다. 혹시라도 무언가가 찍히길 바라며. 하지만 골목은 적막했고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에 섬뜩한 장면이 나타났다. 분명 내가 혼자 걸어가던 골목 뒤쪽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남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에 들자마자 바로 그 장면으로 끌려갔다. 골목에서 남자가 내 뒤를 밟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절규하듯 외쳤다. 멈추게 해줘. 이제 끝내줘. 나는 깨달았다.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며칠 동안 몸이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올라타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다. 낡은 비닐 냄새, 축축하게 썩은 냄새가 내 옷과 머리카락에 배어 있었다. 그건 내가 골목에서 느꼈던 바로 그 냄새였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눈을 감는 순간 나는 같은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늘 그 골목, 늘 그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아이, 인형을 꼭 쥔 채 내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는 이번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울먹이거나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번엔 분명했다. 내가 여기에 있어. 아무도 못 찾았어. 제발 내 자리 찾아줘. 그 말은 곧장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가 원하는 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지 못한 채 버려진 자신을 찾아달라는 것. 그때부터 나는 골목 근처의 오래된 건물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버려진 창고, 무너져가는 주택,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공터. 그곳들에서 풍기는 냄새가 내 악몽과 닮아 있었다. 며칠을 관찰한 끝에 나는 한 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은 깨져 있고 문짝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러나 집 주변에서 나는 냄새는 너무도 익숙했다. 아이가 내 옷에 남겨둔 그 냄새.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여기가 그곳이라는 걸.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그날 밤 다시 꿈에서 아이를 만났을 때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거기 맞니? 그 집에서?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거기서 난 멈췄어.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이의 시선은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림자도 나타났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번엔 아이와 나 사이에 서더니 날카롭게 노려봤다. 여긴 내 구역이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나는 꿈속에서조차 숨이 막혔다. 목소리가 골목의 벽처럼 나를 짓눌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더 강하게 외쳤다. 도망치지 마. 네가 봐야 돼. 네가 말해야 돼. 눈을 뜨고 나니 새벽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흙 같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지만 냄새는 여전히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아이는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고 남자는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폐가 앞에 다시 섰다. 대낮인데도 어둠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담장을 넘어가자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낡은 인형팔이 반쯤 묻힌 채 흙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인형은 아이가 꿈속에서 항상 안고 있던 바로 그 인형과 똑같았다. 단지 낡고 더럽혀져 있었을 뿐. 나는 그 순간 몸이 굳어졌다. 여기에 있구나. 내가 속삭이자 집안 어딘가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 발걸음 같은 울림.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켜 녹화를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안쪽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남아 있었고 바닥은 부서진 유리와 먼지 투성이었다. 그리고 집 한쪽 구석, 무너져 내린 마룻바닥 틈새에서 이상한 색의 흙더미가 보였다. 다른 부분보다 훨씬 새로 파묻은 듯 고르지 않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 아이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문 앞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마. 여기서 멈춰. 넌 아직 돌아갈 수 있어. 나는 숨을 고르며 손에 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가까웠다. 마치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밝혀버릴까봐 겁내는 듯했다.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끝내야 해.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공기가 갈라지듯 갑자기 집안이 울렸다. 창문이 덜컥 흔들리고 벽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웠다. 남자는 이를 악물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은 새하얗게 번쩍였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전의 정적 같았다. 귓속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동시에 겹쳐져 울려 퍼졌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부딪히는 것 같았다. 내 앞에는 무너진 바닥 틈새가, 그리고 그 뒤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발을 조금만 더 내디디면 그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처럼. 그만해.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긴 잊힌 자리야. 아무도 찾지 않아야 해. 넌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은 곧 자백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아야 한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를 숨겨왔다는 의미였다.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에 아이가 있지?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금방 분노로 일그러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의 말은 흐릿했지만 숨겨진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바닥 틈새로 다가갔다. 손끝으로 흙을 헤집는 순간 차갑고 습한 공기가 치솟았다. 동시에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찾아줘. 여기에 있어. 그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간절한 외침이었다. 남자는 손을 뻗어 나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손은 내 어깨에 닿지 못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 같다. 아이의 존재가 날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계속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쯤 썩은 인형의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꿈속에서 보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남자가 절규했다. 멈춰. 그 애는 이미 잊힌 애야. 네가 들춰내면 내가 끝나버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협박이 아니라 두려움의 절규였다. 그는 자신이 붙잡아온 침묵을 잃을까봐 떨고 있었다. 그때 바닥이 흔들리며 공간 전체가 뒤틀리는 듯했다. 폐가의 벽이 갈라지고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인형을 안은 채 흑빛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간절함이 가득했다. 내 얘기를 전해줘. 나 여기 있다고. 아무도 몰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이 막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 눈빛이 모든 대답이 되었다.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남자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너는 나를 봤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줬어?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대었다.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난 그냥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내가 손댄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했으면 난 끝장이었어. 그래서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그를 꿰뚫 듯 바라보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그의 몸이 흔들리더니 그림자처럼 벽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이 집과 함께 봉인되듯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폐가 안에는 아이와 나만 남았다. 아이의 모습은 서서히 옅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차갑지만 가볍게 떨리는 손. 고마워. 이제 나 집에 갈 수 있어. 아이의 몸은 빛처럼 사라졌다. 인형만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처음과 달랐다. 눌러오던 공기 대신 긴장이 풀린 듯한 정적이었다. 나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비치는 순간 몸을 짓눌렀던 냄새와 무게가 스르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아이는 떠났다고. 하지만 남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구월동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폐가를 나온 뒤에도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인형을 품에 안고 서 있으니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데도 몸속 깊은 곳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이는 떠났다고 믿었지만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 나는 경찰서에 들러 사건의 단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망설임이 밀려왔다. 인형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면 누군가가 나를 또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결국 나는 인형을 집에 가져왔다. 세탁을 해도 냄새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오래된 흙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축축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 속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정말로 안식을 얻은 듯했다. 며칠 동안 나는 꿈에서 해방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밤마다 괴롭히던 울음소리도 남자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하지만 골목을 지날 때면 여전히 시선이 느껴졌다. 빈집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 숨어서 날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아이가 있던 폐가는 이미 철거 준비가 시작된 듯 벽에 붉은 페인트로 철거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제는 정말 흔적조차 사라질 테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네 얘기는 내가 기억할게. 아무도 몰라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내 옆을 스쳐갔다. 바람결에 담긴 건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아주 가볍고 따뜻한 숨결 같았다. 잠시 동안 아이가 웃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이번엔 아이가 아니라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넌 끝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아직 여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더 깊게 스며들었다. 아이는 떠났지만 남자는 여전히 이곳을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가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의 억울함은 풀렸을지 몰라도
남자의 죄와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마 그건 구월동의 어두운 골목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발걸음을 따라가며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밤마다 창문을 잠그고 불을 킨 채 잠든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아이가 떠난 건 알지만 또 다른 발걸음이 내 집 앞을 스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인천 구월동을 지날 일이 있다면 좁은 골목에 들어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낮에도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라. 그곳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당신 뒤를 밟는 발소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